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필립의 사연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며칠 전 한 구독자님이 하소연을 가득 담은 사연 하나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욕이 육성으로 터져 나왔답니다. 진짜 몹쓸 인간들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두 반가워요. 저는 대구에 사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작년이 아주 시끄럽고 힘들고 어지러웠던 한 해였는데요. 끝장을 보게 된 저의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연 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운영하는 아빠 덕분에 제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싶은 거,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려고 무던히 노력해 주신 거죠. 아빠는 회사 일에도 열심히셨지만 저에게도 아빠 역할 이상으로 잘해주시는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절 잘 키워주셔서 나름 착하고 온순하게 자랐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셔서 문학을 전공해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말씀드렸어요. 경영을 이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시며 진로를 바꾸라는 설득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 아빠는 제 꿈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국어 국문학에 진학했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졸업 후 바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소설과 시를 써서 공모전에 보기도 하고 출판사를 직접 찾아가 제 원고를 들이민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원고는 모두 퇴짜를 맞았어요. 조금 수정해서 책을 내보자고 하는 것도 없었죠. 그래도 아직 젊고 앞길이 구만리이니 포기하지 않고 글을 쓰고 또 썼습니다. 매일 손가락에 쥐가 나도록 1년 동안 써봤더니 마침내 제가 쓴 수필집을 내주겠다는 출판사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출판 후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니었지만 몇몇 서점에서 많은 판매를 올려 매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쌓여 있었어요. 이후부터는 다시 글을 써야 할지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의 제안이 들어왔다며 저에게 강단에 서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답니다. 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에 주저없이 도전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낮에는 강의를, 밤에는 틈틈이 글을 쓰는 꽤 여유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꿈을 이룬 건 아니었지만 꿈을 향해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게 기쁘고 행복해서 인생이라는 게 아주 감사했어요. 아빠는 제가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이루는 걸 지켜보시고는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셨고 대견스럽게 봐주셨습니다. 당신은 돈 버는 일에만 치중한 삶을 살았는데 당신 딸은 예술을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며 부러운 인생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근 3년간은 책을 집필하며 강연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두 번째 책은 시집을 내게 되었고 지난 수필집만큼이나 과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30이 넘을 때까지 많은 곳에서 불러주셔서 강단에 계속 설 수 있었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즐기고 열심히 살았더니 돈은 알아서 따라오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삶을 이룬 데다 약간의 부와 명예를 누리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개인 시간이 자주 생겨 홀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글쓰기에도 항상 열심이었답니다. 그러던 중 제 강의를 들으러 온 한 독자이자 열렬한 남자 팬과 사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서울, 부산, 광주, 그리고 제주도까지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항상 그 남자 팬이 객석에 앉아 있었답니다. 제 글을 사랑해주고 저에게 무한한 관심을 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게 되었는데 남자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여자로도 좋아하고 있다 해서 마음을 열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려고 전국 어디든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걸 보면 분명 끝까지 저를 사랑해 줄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1년 조금 넘는 시간을 열렬히 그리고 알콩달콩 사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나 그이나 나이가 30대 중반을 달리고 있어 결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모두 시집을 갔고
그이 역시 친구들 중 마지막 남은 싱글이었으니까요. 또 친정아빠나 시댁 부모님도 때가 되었으니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자주 하셔서 자연스럽게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아주 행복하고 달콤할 줄 알았네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실업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여보, 나 회사에서 나왔어. 부장놈이랑 대판 싸우고 사직서 던져버렸어. 뭐? 오랫동안 잘 다니던 회사를 이제 와서 그만뒀다고? 회사 상사놈들한테 질려버려서 한바탕 하고 끝내버렸다고. 아우, 부장놈. 아구창을 날리지 못해 아쉽네. 휴, 그래, 잘했어. 당신이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렸으니 그럴만 했겠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직할 회사를 구했어? 저는 그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다른 일을 구했다면 얼마든지 잘했다고 칭찬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갈 데가 한 군데밖에 더 있어. 장인어른 회사. 뭐라고? 아빠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여보, 거긴 당신이 하던 일과 완전 다르잖아. 게다가 당신이 들어가고 싶다 해서 아빠가 무조건 받아줄 리 없어. 에이, 사랑하는 일이 다 거기서 거기지. 원래 일이라는 게 전공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센스만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장인어른이 백수가 된 사위를 모른 척 하시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말 좀 전해드려. 그이에게서 처음 보는 뻔뻔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사는 모습만 보였던 사람이 낙하산으로 회사에 들어가 한 자리 꿰차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저는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다 하고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남편이 정신 좀 차리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길 바라서였죠. 아빠께는 한동안 말씀드리지 않고 그이가 취직 자리를 알아보길 바랐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비껴 나갔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면서 놀기만 하더군요. 제가 잔소리와 화를 내고 넋두리와 푸념을 늘어놓아도 두 귀를 닫고 오롯이 아빠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이대로 뒀다간 남편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남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아빠를 찾아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남편을 제대로 된 인간으로 다시 개조해주겠다며 회사로 불러주셨어요. 다행히 일자리를 얻은 남편은 컴퓨터 게임을 그만두었고 다시 열정적으로 회사 일에 매진했답니다. 아빠는 그이가 나이도 있고 다른 회사에서 경력도 있으니 과장으로 채용해 주셨고 비교적 쉬운 일을 맡겨주셨어요. 몇 달 뒤 아빠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이가 주어진 일은 꼭 다 끝내놓고 퇴근을 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 정도 끊기면 훗날 회사 간부까지 올라도 좋을 것 같다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을 놓고 제 할 일을 하며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하며 저희 부부는 더 끈끈해지고 사랑도 더 깊어졌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와 남편은 더 많이 발전했고 부부 금실도 좋았죠. 그런데 딱 하나 없던 게 있었는데 바로 아기였어요. 임신을 일부러 피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더 기다려보라고 말해주셨죠. 남편과 시댁 부모님은 아이를 기다리는 눈치였는데 대놓고 보채거나 강요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 기다리다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의 뜻이 있다면 언젠가 생기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시자질도 없고 저를 따로 불러 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다른 걸로 저를 힘들게 하더군요. 열심히 일만 하던 남편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자기 분수에 넘치는 외제차를 구입했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나서 차를 샀느냐고 물었더니 아빠 회사 법인카드로 마련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빠가 허락해줘서 산 거니 아무 말 말라고 하는데 저희 아빠는 비싼 외제차를 회사 카드로 마련해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셔서 당장 찾아가 여쭈었어요. 아빠, 그이한테 외제차 사줬어? 아빠가 허락해줬다며? 네 남편이 그렇게 말하던? 그게 아니라 박서방이 차를 사놓고 나한테 통보를 했더라. 자기가 회사에 기여한 게 많고
회사 대표의 사위이니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야. 이미 차를 사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도 하고 얼마나 외제차를 타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하는 심정으로 어거지로 허락해 준 거야. 뭐야? 그럼 회사 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야? 이놈의 인간이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네. 속 터져. 아빠 미안해. 내가 남편 단속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나 봐. 아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다시 생각해보니 나도 사위한테 해준 게 없어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저는 한숨을 연신 쉬며 아빠한테 면목이 없다 사과를 드렸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실컷 쏟아내고 욕심부리지 말고 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제차 사건 이후부터는 시댁 식구들이 나대기 시작했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아빠 회사에 찾아갔다네요. 대표실 비서에게 가족이라 말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곤 시동생이 퇴직 후 사업을 할 계획인데 아빠더러 투자를 해달라고 말했다네요. 이에 아빠는 아무리 사돈이고 한 식구이지만 사업 투자는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니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대답해 주셨답니다.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은 눈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투자금을 받기 전까지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다네요. 그래서 아빠는 여러 생각에 잠기셨는데 저를 떠올리셨대요. 시댁 식구들의 투자를 거절했다간 저에게 불똥이 튀어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5천만 원을 주셨답니다. 아빠, 그렇다고 5천만 원이나 줬다고? 진짜 미치겠네. 지난번에는 남편이 외제차를 사서 속을 썩이더니 이번에는 도련님 사업 자금을 받았다고? 이렇게 낯짝이 두꺼운 식구들이었다니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빠, 진짜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 썼다고 생각하고 말았다.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으니 그만두겠지. 네 결혼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시댁에 가서 고개 숙이고 혼날 일이 없겠지. 아빠는 그거면 됐다. 어떻게 사람들이 결혼한 지 딱 2년이 지나니까 이러지? 아빠, 다음부터는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거나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나한테 연락해. 그리고 절대 돈 빌려주지 마. 그러자 아빠는 싱긋 웃으시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시동생은 사업을 벌여놓고 거래처를 뚫지 못해 한동안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를 찾아가 이번에는 거래할 사람들을 연결해달라는 부탁을 했답니다. 아빠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사돈이라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 많은 거래처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의 사업은 곧바로 성공을 향해 달렸네요. 저도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아빠 투자금을 갚고 감사 인사만 잘해주면 양가 식구가 돈독해지고 좋아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동생은 투자금 10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음에도 투자금을 갚기는커녕 아빠를 찾아와 인사도 한번 드리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시댁에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에는 시아버지 차례가 왔어요. 노후 자금을 모아두지 않은 탓에 작게나마 치킨집을 오픈하면 좋겠다며 또다시 아빠한테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부탁한 대로 시댁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이에 저는 한달음에 시댁으로 달려가 시댁 식구들과 마주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빠한테 치킨집 낼 돈을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아버님, 저희 아빠가 아버님 아들을 걷어준 데다 도련님 사업장을 차려주고 거래처까지 연결해 주셨어요. 그 덕에 대박이 났기도 했고요. 그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또 아빠한테 돈을 요구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 지금 이 시애비를 가르치느냐? 누가 보면 네가 나보다 어른인 줄 알겠다. 그리고 그깟 치킨집 하나 차려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야단이야? 돈 많은 네 아빠한테 도움받는다고 회사가 망하기를 해, 흔들리기를 해. 한 식구끼리 돕고 살면 우리도 좋지만 너도 좋고 네 아버지도 좋을 거 아니냐? 아버님, 치킨집 차리시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사시잖아요. 도련님이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 도련님한테 용돈 받아가며 사셔도 충분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저랑 남편에게도 매달 적지 않은 용돈을 받고 계시고요. 도대체 왜 치킨집을 차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아빠의 도움은 없을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있는 것들이 더하더니. 그래, 너 잘났다.
꼴랑 1억 좀 달랬다고 시댁에 와서 고개 빳빳이 들고 갑질하는 네 얼굴을 보니까 돈 받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진다. 더러워서 안 받아. 시아버지는 당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비난 섞인 목소리만 높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강렬하게 노려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아주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댁을 만만하게 봤구나. 내가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널 좀 괴롭혀주리? 아주 혼이 빠지게 고생을 해봐야 싸가지를 챙겨 먹을 거야. 채, 있는 집이랑 사돈을 맺었다 해서 뭐라도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더럽고 아니 꼽게 나오네. 야, 우리 네 아버지 돈 받지 않을 테니까 너 앞으로 매주 시댁에 와서 며느리 노릇 좀 해야겠다. 내가 너의 그 싸가지 없는 태도를 싹 바꿔줄라니까. 차라리 제가 시댁에 가서 고생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든지 제 손이 필요하면 부르라고 말씀드렸죠. 대신 아빠를 찾아가는 일은 절대 없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자 노릇하겠다고 절 몇 번 부르셔서 시댁에서 뻘짓을 많이 했습니다. 수년간 정리되지 않은 창고 방을 치우라고 하시기도 했고 조부모님의 제사상을 저 혼자 차리게 하셨어요. 이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서 자주 시댁에 불려가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니 다시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어서 조금 알아봤더니 시아버지가 다시 아빠를 찾아가 치킨집 자금을 챙겨갔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이 회사에 가서 주저리 떠들며 제가 고생하는 걸 보니 안쓰럽다고 말하며 꼬신 거였어요. 아빠는 제가 시댁에 가서 고생하는 게 싫어 그 큰 돈을 내어주신 거죠. 그렇게 시아버지는 하고 싶다는 치킨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직원과 알바생이 열심히 뛰어주는 바람에 장사가 꽤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아빠를 찾아가는 식구가 없긴 했지만 앞날이 걱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뭔가를 바라고 또 아빠를 곤란하게 하면 어쩌나 노심초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갯돈을 빌리려고 아빠 회사를 찾아갔답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처럼 큰 액수를 달라는 건 아니긴 했지만 똑같이 돈을 뜯어갔다는 말씀을 듣고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저는 폭발할 것 같아 먼저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내가 시댁에 돈 해주지 말라고 했잖아. 왜 자꾸 도와주는 거야? 또 너한테 시짜질 할까봐 겁나서 그랬다. 나는 돈을 줬으면 줬지 네가 괜히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게 싫다고. 그리고 아빠는 충분히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크게 지장도 없어.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자. 아픈 손가락에 연고를 발라줬다 생각하고 끝내자고. 아빠가 그렇게 유하게 나오니까 시댁 식구들이 호구로 보는 거야. 제발 앞으로는 한 푼도 내어주지 마. 그래, 알았다. 절대 주지 않으마. 그런데 너 결혼 생활은 괜찮은 거지? 박서방이 속썩이는 건 아니지? 다행히 아빠 사위는 외제차 사주고 나서부터는 콧노래 부르고 다녀. 또 시부모님하고 시동생을 모두 도와줬으니 나한테 잘할 수밖에 없지.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 없어. 그럼 됐다. 아빠가 원하는 건 네 행복 하나야. 큰 돈을 들이긴 했지만 다들 웃고 지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아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셨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고 위대해서 시댁에 돈을 아무렇지 않게 턱 내어준 거죠. 그래도 저는 시댁에 다시 찾아가 제발 아빠를 내버려 두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결혼 4년 차가 되자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제발 무사하길 바랐고 큰 병이 아니길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하늘이 무심했는지 아빠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동안 암이 생기고 커지면서 아픈 것도 모르시고 지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암에 걸려도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며 아빠는 속이 안 좋은 정도로만 느꼈을 거라고 설명하더군요. 게다가 암이 전이되어서 수술에 의미가 없다며 원한다면 항암 치료를 해주겠다고 말했답니다. 저는 아빠를 하루라도 더 살게 해드리고 싶어 항암 치료를 받자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빠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요양하다 떠나고 싶다며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세희야, 어차피 가망이 없다잖니. 한 6개월 고향에서 지내다가 떠나고 싶구나. 허락해다오. 아빠,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해? 요즘 시한부들도 관리만 잘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더 산다고 했어. 그러니까 희망을 잃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공기 좋고 물 좋은 고향을 가겠다는 거야. 여기 병원에 누워 머리가 벗겨지면서 의미 없는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몰라. 아빠가 날 끝까지 지켜주겠다면서 벌써 이렇게 아프면 어떡해. 난 이제 어떻게 살아? 아빠 없는 인생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렇게 눈물로 며칠 동안 아빠 곁을 지키고 있다가 이내 아빠의 소원대로 고향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남편이 먼 곳까지 운전을 해주어서 편하게 갈 수 있었죠. 이윽고 아빠가 팔지 않고 남겨둔 고향집에 들어갔어요. 저는 아빠 곁에서 계속 지내기로 했고 남편은 서울로 돌아가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이가 떠나기 전 궁금한 게 있다며 아빠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장인어른, 그럼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대표 자리에 누구를 앉히실 생각이죠? 그거야, 당연히. 역시 저였죠? 회사는 가족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하죠. 앞으로 제가 회사를 잘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장인어른. 그이가 들뜬 기분으로 말하자 아빠가 고개를 흔들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가 내 회사를 물려받다니. 아무리 자네가 일을 잘한다 해도 대표 자리는 아닐세. 내 자리는 김 이사가 이어받기로 이미 결정이 났어. 그러니 자네는 열심히 일해서 진급이나 할 생각이나 하게. 남편은 예상 못한 대답을 들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헛웃음을 짓더군요. 그리고 비꼬는 듯이 말했답니다. 아, 그러셨어요. 생판 남인 김 이사한테 회사를 물려줬다고요? 참 잘하셨네요. 저는 장인어른한테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봅니다. 서운하게 생각 말게. 김 이사가 나중에 은퇴를 할 때쯤에 자네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이 되면 그때 회사를 물려받을 걸세. 아빠는 그이가 아직 경영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며 때를 기다리고 최선을 다하라고 일렀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입을 삐죽거리며 인사도 없이 서울로 성급히 떠나더라고요. 저는 화가 솟구쳤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아빠에게 온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알기에 나중에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죠. 이후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아빠를 보러 오기는커녕 연락 한 통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 정도로 바닥인 걸 깨달아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머릿속으로 매듭을 지어 놓았네요. 그렇게 아빠의 고향집에서 저희 부녀가 재밌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빠는 의사의 말대로 6개월을 모두 살지 못하시고 2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무시다가 고통 없이 돌아가셨죠. 저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끌어안고 불효녀인 저를 용서하고 편한 곳으로 떠나시라고 100번 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장례식을 준비하며 내키지는 않지만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제야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저를 대신해 식구들이 조문객을 맞아주었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아빠가 떠나는 길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았죠. 그리고 발인 날 정신을 차려봤더니 시댁 식구들 모두가 떠나고 없더라고요. 끝까지 남아줄 것 같았는데 조금 어이가 없었죠. 어찌되었든 장례식장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해서 부조금 함을 열었는데 봉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시동생이 부조금을 받는 역할을 해준 게 떠오르자 아차 싶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이곳에 부조금을 가지러 온 것이었죠. 아빠의 명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고 말이죠. 저는 하도 기가 차서 아무런 말도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안치시켜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아빠를 납골당에 안치시켜드리고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고 나서 먼저 아빠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김 이사님과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도 하고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할 생각을 했죠. 회사에 들어갔더니 다른 직원들이 모두 기립해 저에게 다시 한번 아빠의 명복을 빌어주셨고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수십 번 하며 대표실에 들어가 김 이사님을 만났습니다. 회사 운영을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남기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타려고
도로가로 나왔는데 제 뒤에 보이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보이더군요.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오마카세 식당에서 밥을 처먹고 있었습니다. 인당 60만 원짜리 음식을 저희 아빠 부조금으로 포식하는 거였죠. 이젠 미운 정까지 모두 떨어져서 안으로 들어가 따질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회사 자문 변호사님을 찾아가 이혼 전담팀을 꾸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제 앞에 6명의 변호사가 모이기까지 정확히 30분이 걸렸고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혼 소장을 작성하는데 2시간이 걸렸답니다. 시댁 식구들이 훔쳐간 부조금과 아빠를 통해 편취한 돈,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에 대한 보상금까지 하나하나 따져서 손해배상금까지 소송하게 되었죠. 퀵으로 시댁과 남편에게 고소장을 보냈더니 저에게 전화와 문자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보는 게 좋겠다며 제가 묵고 있는 호텔로 불렀어요. 식구들은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제 호텔방에 들어왔답니다. 남편이 먼저 부조금을 갈취한 게 아니라며 설명하더군요. 여보, 이게 다 뭐야? 이혼 소송에 우리 식구들한테 손해배상을 하라니?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장인어른 부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장례를 치르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 회사를 넘겨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당신의 부조금이라도 가져가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가져간 거야. 절도가 아니라 선물을 받은 거라고. 장인어른이 써도 된다고 하셨다고. 가시는 길에 사위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정말 치사하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셨어? 그럼 경찰한테 가서 꿈 이야기하면서 잘 빠져나가 봐. 난 고소를 취하할 생각 단 1도 없거든. 당신과 당신 식구들 정말 역겹고 치졸해. 그러자 시부모님이 사정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세아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사돈 돈을 편취했다니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았냐? 식구끼리 도와준 건데 이제 와서 편취하는 말을 들으니 좀 그렇다. 맞다. 우리가 남도 아닌데 고소는 너무했어. 예. 세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소를 취할 거니? 그리고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닌데 이렇게 결정하는 건 옳지 않아. 여하튼 우리도 네 남편도 반성하고 있으니 네가 참아 죽어라. 넌 지금 아비를 잃어서 괜히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라고. 제가 아빠를 잃어서 눈이 돌긴 했는데 이 정도 일을 생각 없이 버리는 멍청이는 아니에요. 당신들 모두 우리 아빠가 시골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왔더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 지난 일이니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저에게 소송을 피할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호텔 주방으로 걸어가며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의아해하며 따라왔죠. 그리고 일자로 된 식탁에 식구들을 나란히 앉히고 저는 주방에서 앞치마와 두건을 쓰고 말했습니다. 이라샤이마세!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4분이서 오마카세 가셔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이의 오마카세! 우후!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억지로 박수를 치며 떨떠름한 표정을 짓더군요. 이게 소송을 취하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한 눈치였죠. 시어머니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세아가, 이게 우리 고소를 취하해주는 길이라고? 오마카세를 즐기면 끝난다는 거냐? 딩동댕! 어머님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요. 제가 준비한 6가지 음식을 맛있게 남기지 않고 드셔주면 모든 소송을 취하할게요. 남편과도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약속을 지킬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웃으며 말했더니 다들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겠구나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리인 홍어초밥을 4접시 올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우리 집안은 홍어를 못 먹는데. 방금 새 얘기 말 못 들었어? 준비한 요리를 다 먹어야 소송을 안 한다잖아. 얼른 코 막고 먹어. 이거 처음부터 너무 센데. 에라이 모르겠다. 콧구멍에서 불이 나오는 기분이야. 와사비를 얼마나 넣은 거야? 맵고 냄새나고 아주 죽을 맛이래. 그래도 이 정도 음식을 먹어서 이혼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먹겠어. 첫 번째 음식을 다 먹어치운 시댁 식구들은 물로 입을 헹구며 다음 요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리인 돼지고기 까나리 국물을 내놓았어요. 익힌 돼지고기를 까나리 액젓에 푹 담근 요리였죠. 저는 국물까지 다 드셔야 통과가 된다고 일렀습니다. 뭐야, 이걸 사람이 어떻게 먹어? 세아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어머님, 아직 2번째 음식인데 벌써 그러시면 어떡해요. 드시기 싫으시면 포기하셔도 됩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으니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코를 막고 돼지고기를 우걱우걱 씹어 삼키고는 까나리 액젓 국물을 원샷하더군요. 30년 묵은 걸레를 먹은 기분이야. 더럽게 비리고 맛없네. 이걸 어떻게 먹지? 에라이 모르겠다. 먹고 죽는 것도 아닌데 원샷 때려보자. 내 혀와 코가 썩고 있어. 이따위 것을 음식이라더니. 형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식구들이 까나리 국물까지 다 마시는 걸 보고 다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식빵을 굽고 그 위에 취두부를 아주 두껍게 발랐어요. 취두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악취가 엄청나게 심한 중국의 발효식품입니다. 이걸 먹으면 일주일 동안 코에서 냄새가 빠지지 않는 큰 고통이 생기죠. 저는 취두부를 식빵에 바르다 못해 풍덩하고 담근 것처럼 아주 진하게 발랐어요. 그걸 하면서도 얼마나 역하던지 헛구역질이 막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취두부 샌드위치입니다. 이번에도 남기시면 안 되니까 꼭꼭 씹어 드세요. 이런 젠장, 너 미쳤니? 취두부를 빵에 발라먹는 골빈놈이 어딨어? 중국 애들도 이렇게는 안 먹는다고? 그럼 포기하세요. 다들 잘 들어. 우리 이거 못 먹으면 망한다. 사업이고 장사고 다 접어버려야 할 판이라고. 목숨 걸고 먹어. 다들 빵 들어. 아직 홍어랑 까나리 액젓 향이 가시지 않았는데 취두부라니. 에라이 모르겠다. 먹고 죽을 일 없으니까 먹어봅시다. 난 절대 당신과 이혼하지 않을 거야. 계속 같이 살아서 나중에 회사를 내가 운영할 거라고. 똥냄새보다 더 심하잖아. 이걸 먹어야만 하는 건가? 주여. 부처님, 알라신이여.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부디 이걸 먹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먹게 하소서. 으악! 저는 두 발 물러나서 코를 막고 식구들이 취두부 샌드위치 먹는 걸 구경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 휴지를 콧구멍에 찔러 넣었습니다. 식구들은 한 입씩 베어 먹더니 앓는 소리를 내며 눈물을 쏟더군요. 취두부의 악취가 대단하긴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면 어쩌나 했는데 억지로 꾸역꾸역 다 처먹더라고요. 다들 넋이나간 얼굴로 다음 음식을 빨리 주고 빨리 끝내자고 법석을 떨길래 바로 다음 음식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모기 눈알 스프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에서 한 그릇에 16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진짜 비위가 좋아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매니아들만 찾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수프를 4개 식탁에 올렸더니 식구들이 다들 이번엔 먹을 만한 게 나왔다고 좋아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요리예요. 한 그릇에 160만 원 하는 모기 눈깔 스프랍니다. 수프 위에 둥둥 떠다니는 알갱이 보이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매년 물리고 있는 모기의 눈깔이라네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말을 끝냈더니 식구들의 표정이 썩더군요. 하다 모기 눈알까지 먹이냐며 짜증을 부렸는데 제가 먹기 싫으면 말라는 말을 했더니 이번에도 눈을 질끈 감고 억지로 잘 먹더군요. 다음 요리로는 생선알이 뭉쳐져 있는 모습과 비슷한 소의 고환 튀김이었습니다. 이것도 매니아들만 먹는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소불알? 이걸 사람이 먹는다고? 정력에 그렇게 좋다네. 얼른 맛봐. 소불알 파는 아저씨가 없어서 못 판다고 했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동생은 소의 고환을 뚫어져라 보며 먹을까 말까 고민에 빠져 있더군요. 그러자 이번에도 시아버지가 무조건 먹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모두의 입에 소의 고환을 털어 넣었답니다. 우직, 빠직,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씹는데 맛이 별로였는지 식구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식탁에 그래도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쩝! 끝나버렸네. 자, 게임 끝났습니다. 이제 다들 돌아가세요. 누가 끝이래? 날 빙다지 핫바지로 본 거냐? 뱉은 거 도로 입에 넣을 거니까 기다려. 네네, 그럼 어서 소불알을 입에 넣으세요. 5초 주겠습니다. 5, 4, 3, 2... 젠장을, 나이 이른의 소불알을 먹더니 그걸 뱉었다가 도로 입에 넣다니 젠장! 다른 식구들이 모두 소 고환 튀김을 먹고 기다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내 뱉었던 음식을 다시 핥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식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성공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마지막 음식을 내려보자 그런 걱정은 바로 사라졌어요. 생긴 것부터가 고약한 음식을 네 사람에게 건네주었답니다. 제가 무어라 설명하기도 전에 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곤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아가, 아무리 그래도 박쥐탕이 뭐니? 저걸 우리가 어떻게 먹어? 죽으면 죽었지. 저 징그러운 박쥐를 입에 넣을 일은 절대 없다. 애초에 우릴 엿먹이려고 꾸민 짓이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5가지 음식을 먹었으니 우리가 이긴 거라고. No. 그럴 리가요. 이것까지 다 드셔야 인정이 됩니다. 싫으시면 포기하시던가요. 여보, 그럼 이렇게 하자. 나 혼자 먹을 테니 다른 사람들은 빼줘. 그이가 딜을 하길래 저는 고민하는 척하다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 먹어봐. 당신 혼자 성공하면 고소 따위는 하지 않을 거야. 당신과 결혼 생활도 유지할 거고. 그랬더니 남편이 박쥐탕 앞으로 다가가 한 입 베어 물려다가 뒤로 자빠졌습니다. 못해. 저걸 어떻게 먹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 형수님, 너무하세요. 세상에 이런 오마카세가 어딨어요. 시동생의 말에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댁들 같은 시댁이 어딨어요? 우리 아빠한테 박쥐처럼 들러붙어 돈 뽑아 먹더니 병들고 아프니까 나타나지도 않았죠? 게다가 아빠 부조금을 갈취까지 해가는 박쥐 같은 짓을 왜 한 겁니까? 장례식장 CCTV에 고스란히 찍혔으니 감옥에 갈 준비하세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시댁 식구들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박쥐탕은 죽어도 못 먹겠는지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새아가, 우리가 이렇게 빌 테니 봐주거라. 고소를 취하해줘. 새아가, 사돈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네가 이러면 편히 눈을 감지 못하실 거야. 우릴 용서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잘 살아보자. 이 노인네가 비굴하게 빌자니. 형수님, 앞으로 형수가 시키는 건 다 할게요. 저 박쥐 먹는 것만 빼고요. 뭐든 다 할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여보, 지난 일은 모두 잊자. 내가 살면서 두고두고 갚을게, 응? 하지만 저는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네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처벌받게 하고 아빠에게서 가져간 모든 것들을 돌려받겠다고 엄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태도를 바꾸더군요. 에이,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우리는 뭐 변호사 못 구할 줄 알아? 엄마, 아버지 다들 일어나요. 우리도 비싼 변호사 구할 능력 있잖아요. 전현이랑 싸워봅시다. 생각해보니 그러네. 내 남편 치킨집도 잘 되고 아들 둘 다 능력이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빌고 있지? 부조금을 가져간 것도 한 식구이니까 피할 수 있을 거야. 저 미친 음식을 괜히 먹었네. 퇴! 다들 일어나자. 네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저는 마지막 말을 하고 주방 밑에 숨겨둔 걸 꺼냈습니다. 여러분, 게임에 지셨으니 벌칙은 받으셔야죠. 법정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오늘은 이걸 받고 가세요. 제가 양동이에 가득 채워놓은 건 홍어와 취두부, 까나리 액젓과 소의 고환, 그리고 박쥐탕까지 뒤섞여 있는 잡탕이었어요. 이걸 들어서 시댁 식구들 얼굴과 몸에 뿌려주었답니다. 자, 개운하시죠? 오늘 드신 거 잊지 마시라고 마무리 입가심입니다. 그럼 모두 조심히 돌아가세요. 이년이 미쳤나? 너 내가 가만 안 둬.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어. 화장실을 가야겠어. 너 씻고 와서 봐. 화장실 문은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베란다 물도 모두 잠가놨어요. 고로 이 꼴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한답니다. 식구들은 저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극심한 악취를 참지 못하고 주랭랑을 쳤답니다. 그렇게 저의 오마카세는 끝이 나버렸네요. 저는 곧바로 부조금 절도로 시댁 식구들을 신고 접수했고 이혼 소장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식구들은 집에 가서 씻자마자 형사들에게 절도죄로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부조금을 털어간 사실이 변하지 않으니 바로 구치소로 들어갔어요. 네 사람은 모두 징역형을 받게 되어 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얼마 뒤 이혼 재판과 손해배상 재판이 열렸답니다. 제 변호사들이 일치월장하고 일목요연하게 주장을 펼치자 판사님은 시댁이 가져간 사업자금과 이익으로 얻은 대부분의 돈을 돌려주라고 선고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시동생의 거래처 사장님들이 그동안 눈 감아준 부정행위를 낱낱이 밝혀 사업체를 공중분해시켜버렸고 제가 받은 정신적 보상금까지 다 받게 되면서 시댁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거지가 되었답니다. 저희 아빠 덕에 가진 부를 모두 돌려주고 마지막 남아있던 시댁을 경매에 내놓게 되었죠. 나중에 출소하고 나면 빈털터리로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만 하네요. 올해 말쯤에 출소한다는데 그때부터 다시 지옥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응징과 복수는 이렇게 아직도 진행 중이네요. 한편 아빠의 회사는 김 이사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회사에 제 지분이 20%가 있어 같이 일해보자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저는 글쟁이로 사는 삶을 살려고 거절했답니다. 저는 올해 3번째 책을 냈어요. 아빠의 삶을 쓴 에세이를 말이죠. 한평생 저를 위해 헌신한 일들과 성공을 위해 애를 쓴 흔적들, 그리고 투병 생활까지 썼죠. 그리고 시댁 이야기도 조금 썼어요. 제가 인간 이하의 사람들과 한 식구로 산 한심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적었죠. 책은 이전에 냈던 시집보다 판매량이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주는 독자님들이 있어 먹고 살 수 있네요. 또 강단에도 계속 서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대화를 나누고 재밌게 살고 있답니다. 재혼이나 연애는 아직 생각이 없어 혼자 사는 삶을 만끽하고 있어요. 아빠를 회상하고 그리워하면서 말이죠. 이제 곧 아빠의 기일인데 제 꿈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걸 보시면 기뻐하시겠죠? 전 남편과 시댁을 응징해 준 걸 기특해 하시겠죠? 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오마카세 일화가 진짜 충격적이네요. 사연자님이 제대로 된 복수를 한 것 같아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충격적이고 혀를 내두를 사연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